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이탈리아랑 동급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국채금리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글로벌 큰손들이 보기에 프랑스에 돈 빌려주는 리스크나 이탈리아에 돈 빌려주는 리스크나 그게 그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늘 전교 한 5손가락 안에 들던 모범생이 갑자기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나 있는 애랑 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3대 신평사로 불리는 무디스도 작년 10월, 11월에도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어요. 이유는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개판이고 이걸 막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라는 거였죠. 오늘 이 몰락의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추락한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6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6조각을 맞춰보면 프랑스의 진짜 위기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퍼즐, 프랑스가 식민지를 잃어서 손해봤다는 말. 식민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독립시켜준 게 오히려 손해였다는 뉘앙스인데요. 이게 진짜 교묘한 얘기입니다. 최근 연구를 까보면 프랑스 정부가 제국에 쓴 돈은 GDP의 1.3% 뿐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군사비였습니다.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서 프랑스 국민 세금이 쓰인 거는 식민지 전체 수입의 고작 2% 정도, 거의 없는 셈 쳐도 될 수준이었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쥐어짠 세금이었습니다. 그 세금은 아프리카인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프랑스 공무원들 고액 월급으로 들어갔죠. 식민지가 부담이었다는 건 프랑스 정부 얘기고 진짜 꿀 빨았던 거는 프랑스 기업들이었습니다. 독립 후에도 프랑스의 갑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하고 세진 시스템, 프랑카프리크와 CFA 프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아프리카를 올가맸죠. 프랑카프리크는 친불 성향의 독재자를 지원하고 군사 개입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돈, 프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14개국이 이 돈을 쓰는데 이 시스템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의 50%를 의무적으로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돼요. 통화 주권을 사실상 프랑스에 상납한 거죠. 식민지 시대 유물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 1994년에 터집니다. 프랑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아프리카 경제가 수렁에 빠지자 프랑스와 IMF가 주도해서 하루아침에 가치를 50% 폭락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수출은 잘 됐지만 그 대가로 IMF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하고 정부 지출 삭감하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경제를 서방의 입맛대로 재편한 겁니다. 그럼 프랑스는 장기적으로 이득을 봤을까요? 프랑스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까보면 2000년대 들어서 옛날 영국 식민지가 옛날 프랑스 식민지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다는 거죠. 프랑스의 통제 중심 정책이 파트너 국가들의 활력을 억눌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자신에게도 독이 됐다라는 겁니다. 통제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 얻은 거는 별게 없었던 거죠. 마크롱.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력을 좀 봐야 됩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재무부 관료로 일하다가 돌연 세계 금융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으로 갑니다. 거기서 M&A 전문가로 돈을 쓸어 담았죠. 월스트리트의 문법으로 세상을 보는 금융 엘리트가 프랑스 권력의 심장부를 차지한 겁니다. 마크롱의 정치 철학은 진보적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한쪽 얼굴로는 유럽 통합 다문화 같은 진보 코스프레를 하고 다른 얼굴로는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같은 신자유주의를 또 내세우는 거죠. 기회는 줄게. 근데 기회를 잡을 사다리는 걷어찰게. 결과는 네 책임. 뭐 이런 거죠. 결국 사회통합보다는 경제 자유화에 방점을 두고 프랑스를 영국처럼 만들었다. 그게 목표였다. 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책은 바로 나왔습니다. 감세 파티였죠.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췄고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명분은 떠난 부자들과 기업들을 다시 불러 들어오겠다라는 거였죠. 결과는 기업과 최상위 부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니까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결국 마크롱의 도박은 재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프랑스 국가부채는 GDP의 113%,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이 됐죠.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통제력을 잃었다. 부채 안정의 전망이 없다라면서 경고장을 날렸죠. 감세로 성장을 유도해서 재정 문제를 풀겠다는 도박은 실패했고 결국에 이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프랑스는
74년 4년 노동이민을 중단하면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북아프리카 식민지 출신들의 가족 재결합 이민이 줄을 이루면서 이민은 프랑스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도시 외곽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방리유였습니다. 부유한 도심과 가난한 외곽, 원주민과 이민자 사이에 어떤 거대한 벽이 세워진 거죠. 방리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투자가 끊기고 가난, 실업, 범죄가 들끓는 현대판 개토가 돼버렸습니다. 이민자들이 노력 안 한 거 아니냐.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건 차별에 가까웠죠. 2023년 기준으로 똑같이 대학을 나와도 그 원주민 대졸자 실업률은 4.4%인데 이민자 대졸자 실업률은 11.1%로 2.5배가 높았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차별의 증거죠. 비EU 출신 이민자 절반, 그러니까 무려 50% 이상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 상태에 있다고 해요. 톨레랑스라는 말의 원조라는 게 무색하게 프랑스는 사실상 두 개의 사회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역설적으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공화주의 이념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보지 않는 컬러블라인드를 내세우는 사회입니다. 오직 프랑스 시민만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국가가 인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아예 금기시하다 보니까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애초에 증명하고 해결할 정책을 만들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 라는 공식 입장 뒤에 그냥 숨어버린 거죠. 통합을 위해서 만든 그 이상이 오히려 현실의 차별을 외면하는 족쇄가 된 겁니다. 디지털 산업, 프랑스에 맥세븐이 없는 이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죠. 유튜브의 대항마였던 데일리모션, 세계 2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국수주의에 빠져서 외국 자본 투자를 그냥 막아버립니다. 성장에 필요한 돈줄을 스스로 끄는 거죠. 혁신을 정부의 뻘짓으로 망친 대표적 사례입니다. 왜 프랑스 스타트업들은 거목으로 잘하지 못할까요? 스케일업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이 문제의 뿌리에는 연금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자본 축적형 연금 제도가 발달했고 여기서 나온 어마어마한 돈이 실리콘밸리로 흘러갑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지금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부가식 연금입니다. 장기 고위험 투자를 할 거대한 연기금이 없는 거죠. 이게 꼭 누구 얘기 같지 않나요? 이 차이가 미국과 프랑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돈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선호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실리콘밸리의 철학 자체랑 다르죠. 결국 프랑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같이 빅테크를 가지길 원하면서도 거기서 만든 미국식 금융 시스템이나 규제 없는 혁신 문화는 거부합니다. 나무는 안 심으면서 열매만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심보죠. 복지. 프랑스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에서 공공지출 비중이 무려 57%로 OECD 평균을 아득하게 뛰어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게 연금입니다. 2023년 마크롱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니까 프랑스가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단순히 2년 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죠. 이건 전후 프랑스 사회를 지탱해왔던 어떤 사회 계약 자체를 지키려는 저항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크롱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름을 부었죠. 숫자로만 봐도 프랑스 복지 재정은 한계의 상황입니다.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공포영화 수준이에요. 사회보장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건강보험 재정은 거덜났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사회개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장기적인 재정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거의 파산 선고에 가까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죠. 프랑스의 연금 위기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장 없는 복지가 환상이라는 거. 프랑스 복지 모델은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경제라는 파이는 커지지 않았는데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라 전체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마크롱 이전 대통령, 사회당 출신의 프랑스와 올랑드. 올랑드의 정책은 프랑스 몰락에 결정타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2년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한테 무려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슈퍼 부자세, 부유세, 아니면
아닌 버피세로 불리는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죠. 프랑스 경제를 상대로 어떤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을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재앙이었습니다. 국민 배우였던 제라르 드파르디에가 벨기에로 떠났고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에게 꺼져라, 이 돈 많은 멍청이라고 욕을 퍼부었죠. 2015년 한 해에만 백만장자 1만 명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프랑스는 순식간에 부자들의 적이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낙인이 찍혔죠. 그래서 세금은 얼마나 걷었을까요? 2년 동안 이 부유세로 거친 세금은 총 4억 2천만 유로, 약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847억 유로, 110조 원 늘어났죠. 적자 규모의 0.5%도 안 되는 세 발의 피 수준이었죠. 결국 이 정책은 2년 만에 조용히 폐지됐습니다. 75% 부유세라는 게 경제의 현실을 얼마나 무시한 어떤 상징에 의존한 정치가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죠. 실제로 재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프랑스 경제 전체에 반기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버렸죠. 이 심리적 충격과 투자 위축 그리고 인재 유출로 인한 그 장기적인 손실은 6천억 원의 세수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정치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을지라도 경제 전쟁에서는 완패한 거죠. 6개의 퍼즐들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 조각들이 맞춰진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새장 속에 갇혀서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관리된 쇠퇴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프랑스랑 한국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 프랑스의 연금 시위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가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빅테크를 키워내지 못한 프랑스의 고민은 소수 재벌에 의존하면서 미래 산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습니다. 사회통합에 실패한 것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데 재정관리는 해이해지고 국가 부채는 급증하는 우리의 현실, 부채의 벽 앞에선 프랑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와 한국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